안녕하십니까 여러분. C 언어 14주차 C 프로그래밍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C 언어 문법이라고 해서요. 한 학기에 배웠던 우리 많이 배웠던 C 언어 문법들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면 너무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쭉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문법을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 언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키워드라고 해서요. for나 if나 integer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라고 해서요. 이제 32개의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4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C 언어의 문법을 배운다고 하면 이제 이 키워드 44개 보통 32개를 많이 쓰죠. 32개의 키워드의 사용법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for다 그러면 반복하는 거다. if는 조건을 판단하는 거고 int는 소수점이 없는 4바이트 숫자를 4바이트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배우는 게 40여 개의 연산자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연산자들은 언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해두면 다른 언어도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40여 개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해서 많은 연산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른 언어랑 이제 좀 구분된 것들이 바로 이제 10개의 구두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제 배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대괄호를 쓰는데요. 뭐 어쨌든 구두점이라는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이런 게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도움말을 찾아가면서 구글링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함수들을 가져다 쓰면 되겠고요. 내가 필요로 한 함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직접 만들어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되어 있고요. C 언어뿐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언어들이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라는 게 있고 연산자라는 게 있고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객체적 언어로 넘어가면 이 함수가 이제 클래스로 바뀌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는데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 먼저 고쳐야 됩니다. 마인드 먼저 고쳐야 돼요. 이런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도 기능은 똑같지만 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수백 가지 답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짜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소스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잘 짠 사람 소스 다양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예제 가지고 하는 것 공부도 좋지만 뭔가 하나 만들어진 거 가지고서 하는 것도 좋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 성적 처리 예제보다는 사실 이제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좋은데 이번 학기 여건상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간단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C 언어 문법을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약어로 키워드 혹은 reserved word라고 하죠. 컴파일러에서 의해서 미리 의미가 정해져 있는 32개의 단어가 되겠고요. C9 99년 버전입니다. 추가된 예약어가 이렇게 있고요. C11 2011년 버전 2011년 버전에 추가된 예약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추가된 예약어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언어들 보면 이 32개의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뭐 이제 for, while, do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7장의 제어문의 키워드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자료형 3장에 있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뭔가 반복하고 싶다. 처음과 끝이 분명하다. 아니면 뭐 while은 이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돌아라.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돌고 조건을 뒤에서 판단한다 이런 거죠.
if 다음에 이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이고, 스위치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나열할 때 쓰는 거고요. 케이스와 같이 씁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앞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마지막 else에 해당하는 조건을 디폴트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루프문을 벗어날 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고요. 컨티뉴문은 루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루프문의 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증가나 감소하는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컨티뉴문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제 비교돼서 많이 설명이 되죠. 어떤 특정한 곳으로 이렇게 갑자기 가고 싶다 이럴 때 고도를 쓰는 건데요. 뭐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피치 못할 우리 과제에서는 뭐 이렇게 삼중 루프를 빠져나오거나 이럴 때 할 수 없이 브레이크 부분은 다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문을 썼던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어떤 값을 되돌리려고 할 때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료용어에도 많이 있네요. 캐릭터, 문자 하나를, 인티저, 소점이 없는 숫자를, 쇼트형, 예전에는 이제, 또 이렇게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쇼트형, 롱형. 지금은 롱형이랑 인티저가 똑같아졌어요. 플로트형, 인티저가 지금 4바이트고 쇼트형은 2바이트고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시스템마다 달라요. 플로트형 소점이 없는 숫자를 4바이트에 저장하는 소점이 있는 숫자를 4바이트에 저장하는 거고요. 얘는 8바이트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얘가 기본이죠. 소점이 있는 숫자는 더블형이 기본이고요. 사인드, 언사인드가 있는데요. 보호가 있고 없고인데 사인드는 특별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쓰면 다 사인드예요.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라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21억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내가 소수점 마이너스 값이 없는 걸로 가지고 놀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앞에다가 unsigned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unsigned 인티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호가 없는 인티저 값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죠. unsigned 캐릭터라고 하면 원래 캐릭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를 가지고 놀 수 있는데 그걸 이제 unsigned로 하게 되면 0부터 205까지의 값을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구조체 우리 저번 주에 뭐였나요? 저번 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를 모르면 아주 좋은 점수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공용체는 안 배웠습니다. 공용체는 뭐 특별히 쓸 일이 별로 없고요. type define 어떤 구조체에서 많이 나오죠.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열거형 void void는 두 가지 경우에 쓰죠. 함수에 리턴 값이 없거나 매개 변수가 없을 때 void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생략하면 오토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역 스테이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토 변수들은 그 블럭을 벗어나면 빠져나오면 없어져 버리는데요. 스테이틱 변수는 그렇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야지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굉장히 많이 쓴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엑스턴 거의 쓸 일이 없고 얘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앞에 콘스탄트라고 붙이면 초기 값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는 거였고, 이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이기도 하고 예약어로도 분류를 합니다. 사이즈 오브 다음에 어떤 거를 쓰면 걔 바이트 크기가 나와요. 바이트 단위로. 인티저, 사이즈 오브 인티저 하면 4가 나오는 거죠. 바이트 단위의 크기가 나오고요. 조금 몰라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혹시 알고 싶은 사람은 전 강의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성이라고 해서 연산자들은 이렇게 이제 괄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배열에 쓰는 그 연산자, 구조체에서 쓰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콤마 연산자가 있고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콤마 다음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성이라고 해서 쭉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왼쪽에서 우리 수학에서 하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였었죠. 쭉 연산자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토큰 구두점이라고 해서요.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했고요. 아까 if, else 이런 예약어가 있고 연산자 40여 개, 구두점 10개, 식별자라고 해서 이제 변수, 함수, 배열, 구조체 등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상수 이렇게 10, 3.5라고 쓰는 거고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상수죠. 자, 문자 상수들은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그걸 활용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자꾸 뭐 따지려고 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고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합니다. 구두점들 10가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대괄호, 브래킷이라고 하는 대괄호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죠? 배열이고요. 배열의 크기, 방이 10개다 이런 겁니다. 중괄호는 이제 블럭 제어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배열을 초기화할 때 이 중괄호도 그렇고요. 구조체, 이제 구조체도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소하고 소괄호는 제어문의 조건식, 자, 이런 조건을 여기다 쓸 때 if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요.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 매개 변수를 넣을 때 거기 반드시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합니다. 별표는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자, 이제 우리 저번 주에 배워서 다 알죠? 여기 별표가 없으면 일반 변수고요. 별표가 있으면 포인터 변수. 이 네임에는 주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네임에 저장된 주소로 갔을 때는 문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저 컴마는 쉼퍼라고 해서 변수 함수 선언할 때 컴마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연산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컴마가 연산자로도 쓰이는데요. 이때는 연산자가 아니고 구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찍는 이 컴마도 구두점 이렇게 컴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열 초기화할 때 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문장의 끝이나 포문의 조건문, 포문에서 이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거기 사이사이에 2개를 쓰는 거를 우리가 세미콜론이라고 하고 얘도 구두점입니다. equal sign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변수나 배열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게 얘를 대입하라는 사실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여기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입 연산자가 아니고요. 그건 연산자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내가 10을 넣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할당 연산자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지금 초기화할 때 인티저 x 10 이렇게 해서 변수나 배열을 초기화할 때 쓰는 이퀄은 equal sign이라고 해서 구두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그런 걸 구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게 연산자입니까 구두점입니까는 뭐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은 2가지 경우의 수죠. 고투문에 분기하는 레이블에다가 이제 콜론을 찍고요. 케이스문에도 이렇게 콜론을 찍습니다. 자, 생략구는 여러분들 직접 쓸 일은 별로 없을 건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제일 뒤에다가 점점점 3번을 한다는 거고요. 문자열 상수 정의할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 한다. 이게 구두점이에요. 자, C 프로그램은 함수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독립적인 단위 모듈이라고 얘기했고요. 큰 프로그램 하나를 여러 개의 함수로 분할해서 구현하는 것을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 C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알아주세요. Structured Programming이라고 해서 큰 프로그램 하나에 여러 개의 함수로 분할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그만큼 중요하죠. C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걸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해보는 거 많이 해봤었죠? 함수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는 거. 2번 문제입니다. 함수 선언 정의 호출하는 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함수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정의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리턴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가 인티저 값으로 하나가 있네요. 얘를 그래서 이런 거를 함수로 호출한다고 얘기하고요.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를 이쪽 뒤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한 줄만 복사해서 거기다 세미콜론만 붙여서 하게 되면 함수의 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선언이 메인 함수 앞에 오고 정의는 뒤쪽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은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파라메타 아규먼트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업이라는 함수를 부를 때 여기 들어가는 3을 아규먼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규먼트. 그 다음에 이 3이 이제 여기 x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럴 때 이 x를 파라메타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아규먼트와 파라멘트에 대한 용어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은 이렇게 함수 여러 개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우리는 이제 초보 때는 사실 이번 학기까지는 저도 이렇게 메인 함수에 대부분 다 넣어 놓을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근데 과제하는 사람들 보면 메인 함수를 아주 짧게 하고 다른 걸 다 함수로 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잘하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초보 때는 그냥 보통 메인 함수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 놓죠. 그래서 뭐 입력 기능, 계산 기능, 출력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모듈화 하려면 사실은 배열이라든지 포인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사실 이렇게 모듈화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메인 함수에 다 넣고 싶죠. 메인 함수에 넣어놓으면 프로그램 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터나 이런 거 쓰기 싫어가지고 전역 변수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램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호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입력 기능만 받고 싶다. 그럼 이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용어들 기본 용어 잘 알죠? 동전이, 아규먼트고요. 동전이 이제 이 자판기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파라메터라고 얘기해요. 튀어나오는 이 커피를 return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제 printf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이렇게 함수들을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되고 도움말을 찾아서 어떤 헤더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입출력 함수들은요,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파일만 sharp include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간단한 거 할 때는요. 그래서 많은 헤더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많은 헤더 파일들이 있고, 여기나 이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함수들을 찾아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는 soen.kr 사이트에서 많이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soen.kr 사이트는 비표준 함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안 돌아가는 함수들도 있어요. 자, 여기 뭐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많은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com 사이트에 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쭉 뭐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쭉 실습을 하면서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C 언어의 기본 틀부터 해서 쭉 어떻게 해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말고사에 거의 뭐 큰 배점으로 낼 겁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쭉 쫓아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여기서부터 저랑 같이, 제가 일부러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서 쫓아올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쫓아오면서 실습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기본 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시작점은 메인 함수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리턴형은 인티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마지막에는 return이라는 문장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 값 아무거나 쓰는데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는 0이라는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 언어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요, 이름과 리턴 값의 자료형 가로 열고 그 안에다 매개 변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매개 변수가 없으면 void라고 쓰거나 비워놔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C99 버전부터는 이 문장을 생략해도 되는데
자동으로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보통 이걸 생략하면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뭐 99.9%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야, 이거 기본도 안 되어 있다라고 볼 거 괜히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쓰세요. 원래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해서 쓰고 하면 되겠고요. 변수 x에 10을 저장하고 저장된 결과를 출력한다 라고 이제 여기서 미션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변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하는 연산자를 알아야 되겠고요. 출력하는 함수를 알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툴부터 해서 잠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무조건 인티저 메인 이렇게 쓰고요. 비워놔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이거 이렇게 return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변수 x에다가 값을 10을 저장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0이라는 애를 이렇게 어딘가에 썼어요. 그럼 얘를 저장하려면 여기다가 x라는 변수에 이렇게 10을 저장을 해야 되고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선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라는 변수를 4바이트 공간이 잡히고요. 거기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보통 쓰레기 값, 지역 변수들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값을 가지게 되겠고, %d로 찍는다 그랬죠. 인티저 값은 이렇게 찍게 되면,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는데 보통 이제 에러가 나면 F4키 이렇게 해서 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엑스터는 인티저를 반환하는 간주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함수를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요. 이제 샵 include stdio.h 스탠다드 i 헤더 파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언으로 이동. 왜 안 가죠? 이상하네. 자, 어쨌든 여기 프린트 F인데 잘못했네요. 이상하다 했어요. 선언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스탠다드 i 헤더 파일에 프린트에 여기 948번째 라인에 프린트 F에 선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본 다음에 반드시 꺼버려야 돼요. 안 그렇고 오버라이트 해버리면 요 파일 다시 다 복사해서 넣어야 되니까 잠깐 보고 꺼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10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x를 변수를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하면 쓰레기 값이 있을 거예요. 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실행해서 이상한 쓰레기 값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컴파일러가 똑똑해가지고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여기 쓰레기 값 찍어서 뭐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에 이렇게 초기 값을 여기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이 늘어나겠죠. 특별히 이렇게 변수를 초기 값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으면 1이 나올 텐데요. 여기다가 10을 대입을 하고서 찍으면 중간에 1에서 10으로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C 언어의 이제 기본 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의 기본 툴, 메인 함수로 시작한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엔트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보이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요. 항상 인티저 메인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줄에 리턴 0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상수, 주석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이러는 것들을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가지고 놀 때는 반드시 얘가 뭘 저장할 건데 라고 앞에다가 써줘야 돼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저장할 거예요. 인티저 값을만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걸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만 선언하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문장 중간중간에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선언문들은 프로그램 앞쪽에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깔끔하죠. 프로그램 보기가. 그래서 요즘도 뒤에다 이렇게 뭐 사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인티저 num2라고 선언을 해도 돼요. 사용하기 전에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앞에다가 다 몰아서 선언문은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변수명을 만들 때는 영문자나 숫자나 언더스코어로 구성합니다. 이거는 뭐 변수명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함수명, 구조체명,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한글은 안 되고 영문자,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은 또 숫자로는 안 돼요. 반드시 영문자나 언더스코어만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자료를 기억시키기 위한 기억 장소의 이름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개를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더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퍼센트로 나와 있는 이런 거 말고는 printf는 그대로 화면에 찍어요. 그대로 여기는 다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 결과를 찍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num1과 num2에 더한 결과를 거기에다가 195를 찍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주석을 슬래시를 두 번 하게 되면요 주석 문장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주석 문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장이고요. 컴파일러는 얘네들을 어떤 것도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보기 편하게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문을 달아놓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슬래시를 두 번 하면 거기서부터 주석이 돼요. 지금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애들이 다 주석이 되겠습니다. 주석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하게 되면 이 세 줄이 통으로 다 주석 문장이 돼요. 여기 시작 주석이고요. 얘가 끝 주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석이에요. 자, 기본 자료형의 종류는 일단 문자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캐릭터라고 하고요. 변수 선언을 하고서 이렇게 초기값을 줄 때 문자 형상은 양쪽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쓰게 되면 signed고요. unsigned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얘네들을 입출력할 때는 %c를 가지고 한다 그랬습니다. %c를 가지고 한다.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바이트니까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31승 여기 뭐 31승 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1억부터 자, 이거 외우기도 쉽다 그랬죠? 21억 4748 3648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unsigned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약 42억 9천 뭐 여기까지 가지고 있고요. 롱형, 숏형 아까 얘기했었죠. 숏형은 2바이트고 인티저는 4바이트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시스템마다 플랫폼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인티저는 4바이트를 차지를 합니다. C99에서 추가된 정수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울형 대문자 언더바 부울형이라는 게 있고요. 부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과 1을 이렇게 넣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롱롱 인티저 인티저 4바이트인데 뭐 21억 그러면 30억 이런 거 저장 안 돼요. 인티저는 소수점이 없지만 무조건 소수점이 없으면 인티저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롱롱 인티저 형으로 해서 해주면 훨씬 더 큰 숫자까지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분명히 뭐 40억 50억 넘어간다 이러면 반드시 롱롱 인티저로 해주기 바랍니다.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플로트형이 있고 더블형이 있고 롱 더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형은 사실 쓰기 애매하죠. 왜냐면 크기도 크기지만 4바이트에서 정밀도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만 정확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플로트형 우리가 지금 소수점을 찍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블형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블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점 15개짜리까지만 정확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로켓에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소한 오차 때문에 뭐 이제 궤도를 이탈하거나 뭐 중간에 터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더블0 플로트형보다는 더블0을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식별자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보통 한글은 안 되고 첫 글자는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을 언더스코어로 시작한다.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문자 상수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문자 열은 양쪽에 큰 따옴표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상수는 이제 리터럴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리터럴. 요즘은 리터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상수 리터럴, 그냥 리터럴이라고 하죠. 자료형은 이제 문자는 1바이트, 정수는 4바이트, 실수는 더블 8바이트. 이게 세 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씩 좀 변경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변수의 합을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변수 이렇게 두 개를 선언을 하고요. 넘1에다가 100을 넣고 넘2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더한 것을 이제 합을 출력을 좀 전에 했는데 그럼 합과 평균을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썸을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썸 한 것을 두 개로 평균 내야 되니까 2로 나누어서 에버리지에 넣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왜냐면 이 지금 썸이 지금 인티저죠. 썸이 인티저예요. 만약에 이 썸을 2로 나눈다고 하면요. 2도 인티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티저와 인티저의 나누기는 결과가 인티저로 나와요. 소점이 없다는 거죠. 소점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avg라는 더블0 소점이 있는 데다 넣으면요. 소점이 이미 이쪽에 소점이 잘린 애가 에버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점이 없이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소점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뭐 둘 다 인티저형으로 해서 나누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초보자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제 이런 거 2로 쓰고 이러면 감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으로 나눈 것을 에버리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 자, 썸은 이제 여기다가 찍고 에버리지는 여기에다 찍고 이런 거죠. 자, 잠깐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합은 이렇고 평균은 이렇다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2.0이 아니고 2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균의 소점이 지금 잘린 거가 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2.0으로 해서 나눠야 되고, 물론 2점이라고 써도 되는데, 똑같아요. 자, 근데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2.0이라고 쓰는 게 좋겠고요. 썸은 여기서 퍼센트 D를 찍고요. 에버리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얘를 퍼센트 D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에러도 나오고 아예 결과도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소점이 있는 숫자를 찍을 때는 퍼센트 F를 찍거나 퍼센트 %LF를 찍는 거, LF. 예, 이걸 1F로 또 쓰는 사람도 있고, 대문자 IF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 똑같고요. 프린트F에서는 퍼센트 %F나 퍼센트 %LF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10.2F,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 자리를 10자리로 찍겠고, 여기 좀 비어있죠? 10자리로 찍고, 소점 이하를 2자리로 찍겠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거보다는 이런 걸 더 많이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 자리는 관심 없어. 원래 네가 있는 자리만큼 하고 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만 관심 있어 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점 2자리까지 나오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퍼센트 %G라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떤가? 자, 퍼센트 %G는 제가 알아서 제일 깔끔하게 소수점이 없으면
뭐 뒤에 0 나오면 0 같은 거 다 잘라버리고요.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G로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변수, 썸과 에버리지라는 것을 변수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자꾸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변수를 잡은 건데, 여기서 지금 딱 한 번 사용되고 말죠. 이런 거는 이제 굳이 변수를 잡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여기다가 직접 넣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연산 결과를 연산해서 바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직접 대입을 해버리면. 그래서 컴파일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지금 필요 없죠. 여기서 썸도 필요 없는 변수네요. 썸이 아니고 여기다가 두 개를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야 되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더한 거를 2.0으로 나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변수의 합과 평균을 출력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10 나누기 4 하면 2.5예요 라고 수학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령을 따지기 때문에 인티저이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소점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른 자료형이잖아요. 얘는 더블형이고 얘는 인티저형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자료형들이 연산이 안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엄격한 언어들은. C 언어는 자동형 변환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들은 연산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 프로모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8바이트 더블형이고 얘는 4바이트 인티저형이니까 얘가 8바이트로 바뀌면 되겠죠. 더블형으로. 그래서 얘도 소점이 붙어요. 4.0. 그래서 결국 계산될 때는 두 개 통일돼서 연산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이렇게 승진하는 것들을 보면 더 작은 거에서 큰 거 쪽으로 이렇게 연산이 두 개가 혼합 연산에서는요 형 변환이 일어나서 연산이 똑같은 자료형을 가지고 연산이 결국은 되긴 됩니다. 자, 두 수를 이제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는 함수는 scanf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1과 넘버2를 선언을 한 다음에 아까는 이제 값을 대입했는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똑같이 지금 쭉 해놨는데 뭐 이 정도는 이제는 다 잘 알겠지만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지금 이런 거 안 하고요. 여기서 지금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d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숫자 하나를 받아서 num1에 넣겠다는 건데 틀렸죠. 제가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죠?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scanf 함수는요 이렇게 그냥 변수 이름만 쓰면 안 되고 이 변수의 주소에다가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것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scanf 함수가 unsafe 하다고 그러네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샵 define 하면 된다 그랬어요. define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자, 여기 지금 num2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d로 해서 num2로 해서 자, 두 개를 받아서 자, 그런데 scanf를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껌벅껌벅 입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15를 넣었어요. 그러면 합은 25고 평균은 12.5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실행했을 때 껌벅껌벅 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내문을 반드시 scanf 앞에다는 써줘야 됩니다. printf나 fstring이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printf로 이제 해서 그냥 안내문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내문이 이렇게 뜨니까 뭘 하랬는지 알 수가 있죠. 1, 2 하게 되면 3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구하는 거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변수명을 조금 그럴듯하게 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어와 영어, 코리아 잉글리시의 약자로 코어. 그래서 변수들은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해서 코리아에다 저장하고 영어 점수 잉글리시에다 저장해서 두 개 더한 거를 합에다가 출력하고 이렇게 한 것을 평균에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로 나누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0으로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변형해서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두 점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출력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두 명의 성적의 총점, 평균, 과목별 총점을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그냥 국어영어 한 사람의 국어영어 점수를 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냈는데요. 두 번 하면 되겠죠. 두 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의 학번을 넘버1에다가 넘1에다 저장하고요. 두 번째 학생, 첫 번째 학생의 코리아 1, 잉글리시 1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의 똑같이 넘2, 넘3, 코2, 잉글리시 2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각각 요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에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다 감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학번과 국어, 영어, 합과 평균을 쭉 그렇게 출력을 하는 거. 차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평균은 2.0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넘2 해서 쭉 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국어의 총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학생의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되겠고요. 국어의 평균은 2.0으로 또 나누면 되겠네. 영어도 마찬가지로 잉글리시 1과 잉글리시 2를 이렇게 해서 2.0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네요. 자, 두 명의 성적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세 명은 하면 어떡할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또 넘3, 코리아 3, 잉글리시 3 해주고 여기 또 세 줄을 추가하고 세 개 더하고 이렇게 하겠죠. 뭐 3명, 4명까지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명이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100명. 자, 여기가 이제 100줄이 되네요. 100줄. 그 다음에 여기도 세 줄짜리가 쭉 해서 300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죠. 다 넣어야 되겠죠? 다 넣어야 되겠고, 여기도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더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요.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배열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은 어떻게 할까? 포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돌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배열과 포문을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배열과 포문이 안 나오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들은 이제 배열과 포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는 단독 주택이에요. 인티저 x라고 하면 어떤 값을 하나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배열은 같은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들을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배열은 일단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스코어라는 배열이 있다 그러면 방이 7개다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얘기했지만 스코어 0부터 해서 스코어 6까지 7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부터 7까지가 아니고요. 0부터 6까지 7개라고 하면 그런 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변수를 사용한다면 7개의 변수를 인티저형 변수를 써야 될 거를 배열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이 각각의 얘네들을 배열의 원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선언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대괄호와 함께 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지고 놀 때도 여기까지만 쓰면 변수예요, 변수.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고 첨자가 있으면 얘네들을 배열이라고 하고, 0은 첫 번째 방의 값이다 라는 뜻이고, 6은 마지막 여기서 이제 7개의 방 중에 마지막 7번째 방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배열을 활용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이제 해보면 아까 이제 쭉 했던 것을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학번이 5명, 국어가 5명, 영어 5명, 뭐 수학 5명, 총점 5명 이렇게 다 넣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일단 퍼센트 D번째 학번의 학생의 학번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열을 가지고 놀 때는요, 이렇게 첨자를 0부터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첫 번째 방이 0이기 때문에 첨자를 가지고 놀 때 여기 만약에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방 0이라는 방을 안 쓰는 거고, 또 마지막 방 5까지 가야 되면 그런 방은 없거든요. 4까지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배열 5개를 가지고 놀 때는요, 0부터 4까지 가지고 놀아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0부터 4까지 가지고 놀아야 돼. 배열이 5개면 방이.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0번째 학생의 학번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지 1번째 학생의 학번이 나오고, 걔를 num 0, 여기 지금 i가 0이니까 num i의 주소에다가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num i에는요, 첫 번째 학생의 학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국어 점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학생은 코리아 0이라는 방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영어 점수는 잉글리시 0,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 매스 0에 들어가네요. 차례대로 이렇게 다 배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00이니까 국어,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여기 토탈에다가 넣어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학생, 0의 첨자를 가진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이 토탈 0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탈은 인티저니까 반드시 3.0으로 나눠야 되고요. 이 에버리지 이 배열은 더블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소점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3.0으로 나눠주면 그 학생의 첫 번째 학생, 지금 i가 0일 땐 첫 번째 학생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학번을 여기다가 8칸으로 찍고, 국어, 영어, 수학. 처음에 이제 여기도 0부터 똑같이 4까지만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첫 번째 학생의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이고요. 총점, 평균이 이렇게 나오겠죠. 쭉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입력받은 학생들의 우리가 이제 국영수 성적을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과목별 평균을 얻고 싶다. 과목별 평균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는 코리아 0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코리아 1, 또 세 번째는 코리아 2 이렇게 되어 있죠. 걔네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자, 누적하는 방법은 항상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다가 계속 값을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average 코리아라는 값을 뭐 0으로 물론 인티저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점으로 이렇게 할 거라서 확실하게 더블 0으로 만들어 놓고요. 누적하는 변수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돼요. 인티저 0이면 0, 더블 0이면 0.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제 포문이 0일 때 KOR 0,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를
여기 에버리지 코리아에다 놓는 겁니다. 이게 0이니까 처음에 0이 있다가요.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가 에버리지 코리아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때 i가 1이 되죠. i가 1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가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돌면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와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가 이렇게 더해져서 다시 에버리지 코리아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로직이. 그래서 0부터 4까지 5번 돌면서 각 학생의 국어 점수가 다 총점이 에버리지 코리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출력해보면 총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5명이니까 5.0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국어 평균이. 그래서 전체 자리는 7자리, 소점이 얘야 2자리니까, 소점 하나, 한 자리 차지하니까 앞에 4자리, 소점 하나, 뒤에 2자리.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지금 7.2F라는 것은요. 그래서 앞에 소수점이야. 앞에가 7자리라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7.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이제 안 써주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칸 만큼 하니까 굳이 안 써줘도 되겠고요. .2 써주면 소점 이하를 2자리로 표현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버리지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초기값으로. 이거 초기값 0으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영어 점수도 누적하고 수학 점수도 누적하고 우리 뭐 1부터 1000까지 더하는 거 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별로 쭉 값들을 계속 그 학생들의 값들을 들어오는 학생들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쭉 누적을 해서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5로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면 에버리지 코리아가 여기서는 지금 더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미 더블 0이에요. 얘를 5로 나누나 5.0으로 나누나 똑같아요. 왜냐면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하기 때문에 5로 나누더라도 5.0으로 바뀝니다. 얘가 여기서는 더블 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하면서 따라하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행도 해보고요. 잘 나오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다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순서대로 제가 이런 거 나중에 설명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프린트문 다시 해서 결과도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배열을 활용해서 이제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성적 처리한다 그러면 정렬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뭐 성적 처리 왜 했습니까? 그냥 입력받은 애들 그대로 찍어 보려고 성적 처리한 거예요. 과목별로 평균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등수를 알고 싶은 거죠. 등수를 알려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 방법을 하나를 써 봐야 됩니다. 정렬 방법을. 자, 아까는 그냥 여기서 지금 받아들인 순서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출력을 했어요. 첫 번째 학생 먼저 하고 두 번째 학생 하고 이게 지금 넘 0에는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학생들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받은 순서대로 그대로 했는데 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정렬을 해서 뭐 1등부터 아니면 꼴등부터 이렇게 쭉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기 전에 출력은 똑같아요. 출력하기 전에 정렬 알고리즘을 써야지 될 것 같아요. 정렬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면 될까? 어떻게 쓰면 될까?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자 여기 이제 세 개 지금 여기 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토탈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그냥 넘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 지금 세 개의 값이 있어요. 세 개의 값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배열로 따지면 0번 방, 1번 방, 2번 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이죠. 자, 두 개를 비교해요. 셀렉턴 선택 정렬이라고 얘기하던 거였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뒤에 거가 크면 자리 바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비교해서 크면 자리 바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여기 지금 여기 0번 첨자와 1번 첨자, 2번 첨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각각 바꾸니까 여기 세 개 데이터 중에 여기에는 지금 가장 큰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쉬프트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num1과 num2를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크면 자리 바꿔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제일 큰 거부터 제일 작은 걸로 쭉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성적순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등수가 제일 높은 뭐 토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오겠죠. 자, 근데 정렬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 내가 지금 지금 했던 거 보면 0부터 해서 쭉 어디까지 갔냐면 0부터 해서 여기 num1, num2에서는 가지 않았었죠. 왜냐면 num1까지만 얘가 num1부터 해서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0부터 지금 5개의 데이터인데요. 0부터 이렇게 해서 3까지만 가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5였는데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겠어요. 정렬할 때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서 비교할 이유는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돌려서 0, 1, 2, 3까지 해서 반복을 하면 되겠고, 전체 원소수 빼기 1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J, 비교하는 얘는 항상 얘가 0이면 1부터 비교하면 되겠고요. 얘가 1이면 2부터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 J는 I 더하기 1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비교되는 애는 마지막까지 가야 되니까 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 데이터 원소수보다 하나 작은 거, 얘는 전체 원소수를 넣어주면 되겠고, 둘 다 하면서 쭉 이제 비교를 합니다. 옆에 거랑. 그래서 만약에 지금 0과 1이 비교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게 더 크다, 총점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정렬을 해서 찍어줘야 되니까 더 큰 애들을 이제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줄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학번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학번을 일단 왼쪽 값을 먼저 템포에 보관하고 있다고요. 오른쪽 값을 왼쪽 값에 넣고 보관된 왼쪽 값을 오른쪽에 넣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학번만 정렬이 되니까 안 되죠. 학번만 정렬하면 안 되겠고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국어도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주고, 영어 값도 교환을 해주고, 수학 값도 계산을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총점도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많이 틀렸었어요. 평균을 이렇게 교환할 때는요, 평균을 교환할 때는 인티저 값으로 하면 안 돼요. 인티저 값으로 하면 안 되고, 평균은 반드시 이 더블형의 변수를 만들어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더블형인데 여기다가 얘를 인티저에다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에러 날 수도 있고, 지금 소점이 잘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교수님 잘 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 교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 값이 있는 거서 그렇지, 만약에 이 부분에 걸려서 참이 되면 교환을 했다 그러면 소수점이 잘려서 다 0.0으로 나왔을 겁니다. 뒤에 있는 소수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더블형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더블형의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얘도 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결과를 찍어보면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자, 아까 여기서 해서 지금 자, 아까 요건 지금 그대로 받은 순서대로 해서 쭉 찍던 거였고요. 자, 이 예제는 보면 지금 정렬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받은 거에 지금 누적까지 해놨고, 찍기 전에 이렇게 정렬을 더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찍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해두면 되겠고, 여기 지금 이제 선언이 좀 덜 된 것들이 있네요. J랑 템프랑 에버리지 템프. J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템프도 인티저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지금 average temp는 무슨 형으로 해야 된다고요? average temp는 더블 0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더블 0.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줄에 써놔서 그렇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구조체를 쓴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교환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다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템프 얘는 이제 학번,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이런 식으로 다 교환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이제 배열을 안 쓰고 구조체를 쓰면 훨씬 더 깔끔하게 세 줄로 줄일 수 있어요. 세 줄로.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사실은 C 프로그래밍 잘하는 거예요. 한 학기 하면서 이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해도. 왜냐면 뭐 여기 제어문 다 알아야 되죠. 뭐 배열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알고리즘,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정렬하는 선택 정렬하는 방법도 알고리즘으로 좀 구현을 해놨고, 그래서 뭐 연산자부터 해서 다 웬만한 것들, 함수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다 알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잘 예쁘게 만드는 게 구조체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구조체를. 자,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자.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우리 저번 전전 시간에 다 이 정렬한 방법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두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정렬 방법은요, 5개다 그러면 0부터 여기 하나 적은 거 쓰고요. 여기는 요 변수보다 하나 더 큰 거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5개다 그러면 여기 그냥 5 써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할 걸로 해서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애들은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부등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등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번에는 내림차순이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등수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크면 바꾸니까 그게 내림차순이네요. 이건 오름차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꼴등부터 쭉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등호에 따라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와 배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구조체까지 하게 되면 소스를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변수는 단독주택이라고 그랬고, 배열은 같은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조체는 뭐냐? 다른 형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truct man이라고 하면 캐릭터 n, 인티저, age, double weight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자료형이 숫자를 저장하면 인티저, 뭐 더블, 문자를 저장하려면 캐릭터, 문자열은 캐릭터 포인터나 배열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조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형을 만든다 그러면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가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합쳐서 사람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 이렇게 구조체는 대문자로 많이 시작해. 이름이 struct man이라고 쓰고, 이 안에 모아서 다니면 좋을 묶음들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세미콜론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하면 감점이에요. 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구조체에서는 세미콜론을 해서 끝내야 된다. struct man이라는 새로운 형에는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스트럭 맨형 구조체를 선언하는가 한번 해볼게요. 구조체를 만들 때는 이제 스트럭이라고 무조건 써주고요. 거기에다가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고요. 세미콜론 하는 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멤버들을 이렇게 쭉 묶음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람은 이제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멤버로 해서
구조체 struct man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man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man형이 아니고 struct man형이다라고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형이 있으면 x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죠. 인티저 x. 그러듯이 struct main형으로 보통 이제 이 구조체는 이렇게 main 함수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실제로 이 구조체를 가지고 놀려면 struct main형으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은 인티저 이렇게 쓰지만 struct main형은 struct main이라고 이렇게 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료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변수, 배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객체 지향 언어로 넘어가면요. 이런 것들을 객체 혹은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제일 많이 볼 게 이 점입니다. 점. 그래서 이 구조체 변수, 길동이의 나이, 여기 점 다음에 쓴 애들은 여기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길동이의 나이는 20이다. 선이의 몸무게는 이거다. 컴소 0, 첫 번째 학생의 나이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 같은 것도 하고 싶지만요. 이름은 이렇게 대입에 의해서 안 돼요. 배열은. 다음 학기에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링 카피 이런 함수 저번 주에 잠깐 배웠었죠. 스트링 카피 이런 함수에 의해서 복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다음 학기에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프로그래밍이 조금 예뻐졌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얘기하는 것 같죠. 길동이의 나이를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배열만 쓸 때보다 이 구조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struct score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ruct score형으로 해서 h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번 넣어주고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까지만 초기화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에버리지는 초기화하다 말면 얘도 자동적으로 0이나 0.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어와 영어를 더해서 총점에 넣고 이렇게 해서 찍어 보는 거죠. 찍어 보는 거고요. 자, 에버리지는 지금 뭐 나누기 2.0 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찍어 보니까요. 이렇게 0.0 이렇게 초기화 안 하면 0.0 하다가 말면 자동으로 0.0으로 초기화가 되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타입 데피니션 얘기했었지만 기존 자료형을 새로운 형으로 선언하는 것을 타입 디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 형, 새로운 형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타입 디파인 unsigned integer 해서 요게 이제 기본형, 파랗게 되어 있는 건 기존 형이 되겠고요. 걔를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애로 unsigned integer 길어가지고 쓰기 귀찮아 라고 하면 uint라고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x라는 변수를 unsigned integer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uint x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굉장히 뭐 인티저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당황하지 말고요. 타입 디파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들을 이렇게 좀 처음에 여러분들 보기엔 좀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더블 워드형이구나 부울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타입 디파인을 많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구조체 변수에 초기화와 멤버값 대입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type df struct score에서 score라고 이렇게 써놨었죠. type define 하게 되면 이만큼을 지금 이만큼을 스코어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 줄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로크 스코어형도 되고 스코어형도 되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스코어를 없애버리면요. 스코어를 없애버리면 여기는 구조체 이름이 없으니까 요만큼 이 구조체를 대문자 스코어로 하겠다. 그래서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얘는 없는 거고 얘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는요. 여기다가 스코어라고 써도 되고요. 스코어라고 써도 되고 또 뭐라고 써도 되죠.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그렇죠. 스트로크 스코어라고 써줘도 됩니다. 이 자리에 스코어 혹은 스트로크 스코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쭉 해서 다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똑같이. 그래서 타입 디파인 한다는 것은 뭔가 스트럭을 매번 쓰기 귀찮아서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트럭 스코어라고 해서 스코어라고 써주면 요 뒤에 있는 자료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넘어와서 아까 이 구조체를 뭐죠? 배열을 이용해서 성격 처리하는 거 해봤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뭐 넘버 100개, 코리아 100개, 잉글리시 100개, 매스 100개, 토탈 100개, 뭐 여기 에버리지도 100개 해가지고 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얘네들이 사실은 다 같은 한 녀석의 그 데이터들인데 제각각 놀잖아요. 학번은 학번대로 국어, 영어, 수학, 종점, 뭐 평균 얘네들이 한 사람들의 데이터인데 얘네들이 제각각 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이 너희들 넘버랑 그 학번이랑 이름이랑 국어랑 수학 총점이 다 인티저 애들이구나. 물론 한 줄 한 줄 다 써도 돼요. 그리고 에버러지 너는 더블 0이구나 라고 해서 걔 이름을 얘네들을 한목으로 하나의 목금으로 관리할 애를 스트럭 그레이드 성적이라는 그 구조체로 만든 거죠. 구조체 이렇게 만들 때 세미콜론 찍는 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이 스트럭 그레이드형으로 배열을 하나 딱 만들면요. 그러면 맨 0에 넘버도 있고요. 맨 0에 코리아도 잉글리시 매스 토탈도 있는 거죠. 아까 여긴 지저분하게 이렇게 배열을 잔뜩 가지고 놀았지만요. 이거는 구조체 배열 하나만 딱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점으로 찍는 애들은 다 배열이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0부터 4까지 해서 첫 번째 학생의 아까는 여기 지금 받을 때 이렇게 학번을 넘I 첫 번째 학생의 학번은 넘 0에 이렇게 배열에다가 여기다 저장을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0점 넘에다가 그걸 저장하는데 이것도 %d니까 항상 %s만 아니면 항상 n%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이런 거 안 하면 이제 감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다 n%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i가 0일 테니까 맨 0의 첫 번째 학생의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학생 i가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학생의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다 더해서 총점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어디 문장 같잖아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예뻐졌잖아요. 아까 이건 뭐예요? 그냥 뭐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더해서 그 다음에 토탈에다 넣어라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학생의 거는 0번에다 다 넣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니까 3.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 놓는 거고요. 에버리지가 지금 여기 더블 0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누적을 계속 이건 뭐 똑같이 해서 하는데 아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여기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학생의 국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면 맨 1점 코리아, 세 번째 학생은 맨 2점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첫 번째 학생의 데이터는 맨 0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의 데이터는 맨 1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여기서는 어땠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학생의 데이터가 넘 0에 들어가 있고 코리아 0에 들어가 있고 잉글리시 0, 매스 0, 토탈 0, 에버리지 0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학생은 넘 1, 코리아 1, 잉글리시 1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첫 번째 학생의 데이터는 다 맨 0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은 맨 1에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장점이 뭐냐? 똑같이 이제 성적처리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토탈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맨 i와 맨 j 점 토탈 총점으로 해서 물론 에버리지로 비교해도 됩니다. 뭐 근데 이제 총점으로 비교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의 총점을 비교해서 그 사람이 뒷사람이 크다 그러면 얘를 맨 i를 템프에 넣어놓고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 템프 변수는 무슨 변수여야 되냐면 그쵸? 똑같은 형이어야 돼. 똑같죠. 그래야지 대입이 되는 겁니다. 얘도 템프도 스트럭 그레이드용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야지 당연히 대입이 되겠죠. 같은 형이어야지 대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애를 앞에다 넣고, 아까 앞에 있던 애를 뒤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아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긴 몇 줄짜리 소스가 간단하게 세 줄로 처리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는 같은 구조체 데이터들은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해버리면 각각의 멤버들, 여기서는 지금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이렇게 6개나 되는 애들이 다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구조체를 사실 쓰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쉽게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력할 때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쭉 출력을 했던 거를 반드시 맨 0에 맨 0에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 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맨 1에서 쭉 해주고요.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가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아마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접하는 뭐 C++, C샵,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언어들은 다 이렇게 점이 있어요. 점이 있으면 앞에는 변수고 걔는 다음에는 멤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학기에 이제 C++ 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디파인으로 정의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었죠. 타입 디파인으로 해서 여기 지금 타입 디파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뭐 똑같아요. 타입 디파인만 더 한 겁니다. 타입 디파인 스트럭 그레이드라고 해서 대문자 그레이드형도 만들어 놨네요. 아까는 여기다가 스트럭 그레이드라고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대문자 그레이드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뭐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네요.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이건 뭐 그냥 이제 입력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초기값을 주고서 하는 건데 이쪽은 지금 구조체 없이 배열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고 이쪽은 지금 구조체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쭉 저장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10바이트가 3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글 3글자니까 이제 6바이트고 그 다음에 넓은자 7바이트인데 넉넉하게 10바이트 한 거고요. 그게 3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은 2차원별에 넣어놓고 몸무게는 또 W형에 1차원별에 넣어놓고 템프 이렇게 넣어놓고 네임 템프도 이렇게 더블 캐릭터 배열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 정렬을 이제 해서 지금 몸무게로 비교를 합니다.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보다 크면 일단 여기 몸무게를 교환하고 이름을 교환합니다. 이름을 교환할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이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이게 캐릭터 포인터형이면 가능한데 그건 다음 학기에 배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에 의해서 여기 네임 템프가 배열인데요.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되고 여기 이 네임이라는 배열은 2차원 배열인데요. 1차원 배열처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에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가 name temp 여기 배열의 주소의 차례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배열의 값들은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스트링 카피라고 합니다. 카피. 복사하는 거 알죠? 이거를 스트링 카피라고 하고, 이런 함수를 쓸 때는 또 이 함수가 선언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harp include string.h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name i를 name temp에다 넣어놓고 j를 i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name temp에 있는 애를 name j에다가 넣어주고, 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name temp 이렇게 배열을 하나씩 없애야 돼요. 이게 1차원 배열이면 그냥 이름만 써주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이면 1차원 배열처럼 가지고 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이름과 몸무게만 있으니까 두 번 이렇게 교환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까처럼 이름, 학번, 몸무게, 키, 이런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거 다 바꿔줘야 돼요. 출력하려고 하면, 몸무게 순으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 다 바꿔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구조체를 이용한다 그러면 함께 몰려달리는 애가 누구지? 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름과 몸무게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애들을 내가 웨이트형이에요, 스트로크 웨이팅이에요. 스트로크 웨이트형으로 할래요 라는 거고요. 스트로크 웨이트형에는 이제 이름과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스트로크 웨이트형으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은 각각 이름과 몸무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주고, 교환할 템프도 반드시 같은 형으로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고요. 여기 지금 3개니까 여기 2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 3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얘는 0부터 시작하고 얘는 i 더하기 1부터 시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몸무게와 두 번째 학생 0이고 1이죠. 두 번째 학생의 몸무게를 비교해서 뒤에 사람이 크다 그러면 너희 둘 자리 바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템포가 지금 스트로크 웨이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이름대로,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배열만 쓰면 구조체를 이용하게 되면요, 같은 형의 이제 구조체를 대입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요, 거기 있는 멤버들, 여기서 지금 이름과 몸무게인데요. 그 멤버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요, 누가 보더라도 이쪽의 소스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구조체를 안 배웠다 그러면 야, 이거 점도 나오고 이건 뭐냐 이럴 텐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 구조체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사한 예제들도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구조체를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